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경제를 보는 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투자에서 그게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커머디티 투자든 경제를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 주식, 채권, 커머디티의 투자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간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볼 때 경제를 보는 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경제라고 하는 것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클을 관통하는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도를 생각하면 파도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고 높아진 파도에서도 이런 이제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마찬가지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파동이 있는데 요걸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이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경제를 보는 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경기 사이클을 보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경기 사이클에서는 OECD 경기 선행지수만큼 좋은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지표를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저런 경제 지표를 묶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듭니다. 가령 주가 지수처럼 이런 A 주가도 있고 B 주식의 주가도 있고 C도 있고 한데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코스피, S&P 500, 나스닥 이렇게 지수를 만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도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모아서 하나로 나타냅니다.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표를 다 묶어 놓은 게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죠.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는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에 방해가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도 많이 봤습니다만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정말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이클 관점에서. 경제가 사이클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순환,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산업에서, 가령 자동차 산업에서 이게 이제 전기차 만드는 투자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변 식당들도 잘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연관 산업들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영향이 갈수록 퍼져나갑니다.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을 별로 수요를 안 해요.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관련된 기업에서도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서 그게 이제 쭉 퍼져나가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악순환이 구조가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은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추가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요 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확장 국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수축 국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올라갔다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면을 보면 작년 4월이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올라왔죠. 이게 평균 확장 국면이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한다면 평균을 적용해 보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이 확장 국면의 끝에 도달하고 이게 수축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확장 국면, 수축 국면을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확장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아직 주가는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고점을 지났다. 금리도 이제 더 높아지진 않고 속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균을 적용하고 본다면 그러면 주가와 금리의 고점은 아마도 이게 경기 선행지수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더 빠르지가 않아요. 제가 옆에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이 단순하게 파동만 있죠? 트렌드가 없이 사이클만 이거하고 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를 트렌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24개월 무빙 에버리지로 제거하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 그림 보시면 두 개 다 이거 완벽하게 금리와 주가의 이런 변동이 플럭추에이션이 이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이런 경기 사이클하고 완벽하게 비슷하게 움직이구나. 시차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거의 없구나라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와 금리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트렌드예요. 이 트렌드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사이클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파동이 있죠. 근데 아주 짧은 파동을 가진 파도도 있고 아주 긴 파장을 가진 파도도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어떨 때는 굉장히 짧기도 하고 제가 평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평균보다 더 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가 돌아가게 되면 가령 뭐 세상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힘이 트렌드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은 평균보다도 짧게 끝나버립니다. 수축 국면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가 투자 사이클을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장 국면이 좀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수축 국면이 나오더라도 수축 국면이 아주 짧게 나오고 곧바로 다시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는 그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이클은 굉장히 기계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잘 보시면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됐네. 이렇게 이 속도면 한 두세 달 지나면 고점을 찍겠다. 이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지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더 분석할 거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 뒤에 이 파동 뒤에 움직이는 거대한 트렌드, 이 트렌드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트렌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확장 국면이나 수축 국면을 예전 평균보다 더 길게 하고 더 짧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하게 투자 사이클들이 돌고 있어서 확장 국면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23년까지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까지도 이 투자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자는 경기 사이클은 제가 이제 1년에서 1년 반, 뭐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투자 사이클은 3년에서 5년을 봐야 됩니다. 가령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1, 2년 만에 끝나겠습니까? 스마트폰 공장 만들고 뭐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 게 그래서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가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강력한 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있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사려고 줄을 서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를 덜 사고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전기차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질이 좋고 한번 충전해서 오래 가고 뭐 이런 것들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 자동차 쪽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사이클 하나가 투자의 트렌드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시작을 했느냐?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 전기차가 대세가 될 줄은 알겠지만 그거는 10년, 20년 걸릴 문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테슬라만 전기차에 주력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모델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내연기관차에서 명성을 쌓아온 기업도 한순간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시작된 거는 이제 1년도 안 됩니다. 아직 1년도 안 됩니다. 3년, 5년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앞으로 2023년, 2024년 정도까지는 전기차가 끄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투자 증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와중에서 중국도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미국이 중국이 만든 걸 사서 쓸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답니다. 또 공장을 만들겠대요. 한국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게 1, 2년 만에 결판이 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년에서 5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 투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만 있어도 이게 이제 확장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두 개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확장 국면이 좀 더 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에요. 근데 두 나라 다 제가 볼 때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전쟁으로 복속시켰죠.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조공을 갖다 바치도록 했는데 사실 현대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의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서 다른 나라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도 저리로 갑시다. 왜 지금 이러고 살아요? 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패권 국가의 핵심인데 중국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는 저거 뭐 맨날 경기 침체 오고 자산 버블 일어나고 계획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버블도 많고 투기도 많고 근데 사회주의는 계획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원도 덜 쓰고 환경도 우리가 계획을 잡은 환경도 훨씬 더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이제 보여준 통제 능력을 봐라. 이 체제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질서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뭐 저기 이렇게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저리로 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 길로 갔으면 좋았겠는데 괜히 저 길로 가서 이만큼의 자원을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길이 좋은지 이 길이 좋은지 모르지 않냐. 근데 사회주의는 계획을 세워서 몇몇 엘리트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이 때문에 처음에 길을 잡을 때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사람들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 걸 그냥 냅두자.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데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버블도 생기기도 하고 뭐 경기 변동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 기간이고 중국은 계획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지금 두 나라 다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여기서 자산 버블이 터지는 순간 아마 패권 경쟁은 거기서 끝나버릴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자산 버블도 안 온 나라가 아마도 패권 국가로 새롭게 등극하거나 미국이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자산 버블 없이 골디락스 존에서 경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패권 전쟁에 이기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보니까 뭐 버블 붕괴에다가 경기 침체에다가 그런 거 많이 겪던데 미국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두 나라가 경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미소 냉전도
이 무기를 동원한 전쟁으로 결국은 미국이 냉전에서 이긴 게 아니고 경제력으로 보여준 것이죠. 80년대 초반, 중반, 87년까지 계속 경제를 끌고 가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미국 시스템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리도 미국 시스템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도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이번 사이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수축 국면이 오더라도 아주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뭐 수축 국면이 조금 오고 다시 올라가고 조금 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월 말에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그게 뭐 생산, 소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발표를 하는데, 4월 한 달 동안에 산업활동 동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뭐 이미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채권 시장에 보면 고점에 임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경기는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트렌드가 워낙 강력한 트렌드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세 개죠. 세 개의 트렌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축 국면은 있더라도 짧다. 다시 확장 가고 다시 확장 갈 거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수축 국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확장 수축이 예전과는 달리 긴 확장 짧은 수축으로 가면서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확장 국면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주가도 아직 고점을 지난 건 아니다. 금리도 아직 고점을 지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